다른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설 수업을 연간 허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끼를 맡아보고 경영자끼를 맡아보면서 미래에서 대비합니다. 독일 학교에서는 노동자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강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라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즉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가르칩니다.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초중등 필수 과목으로 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노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 쪽에 해당하는 교과서에 보면요. 일, 노동, 권리 이런 대단원이 있습니다. 소단원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취업할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시민, 법률,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1장, 2장, 3장 구성되어 있는데 3장 내용 전체가 즉 교과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기술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노동자나 경영자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회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노동자 간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와 함께 노동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게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하는 모습입니다. 왼쪽 사람들은 노동자 간부들입니다. 주로 간호사들이 많은 편이죠. 오른쪽 사람들은 경영진 대표고 보시는 것처럼 의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양쪽의 학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경영자 쪽 학력이 되게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좀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잘 체계화한 개념이 노동상권이에요. 단결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교섭권, 노동자들은 한꺼번에 가르치고 갈 권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단체행동권, 노동자 그 요구 간철되자 하면 파업을해서 손해를 발생시킬 권리가 있어요. 생산에가 기계가 투입됐을 때부터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파괴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 최초의 노동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전기 동력이 사용됐을 때부터가 2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은 제조업 공정에 종사하는 주로 금속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일하도록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금속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무, 전문, 공공분야 지식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고용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미래사회 고용 상황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이 노동자를 대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단순 노동보다 사무직에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총 고용량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미 오바마 대통령 센터에서도 향후 10 내지 20년 동안 9 내지 47%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위협받게 되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이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기술 혁신이 일자리 유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도입되는 초기에는 실업이 발생했지만 이게 총량을 눌렸어요. 결국 다. 우리가 노동자 깃발 아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개선돼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 이 노력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좀 해볼 만한 겁니다. 행복한 노동조합 간부들로 활동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로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임금이에요. 임금뿐이 아니라 노동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얼만큼이지? 그리고 내가 언제 쉴 수 있지? 휴일, 휴가, 휴직 언제 할 수 있지? 내가 일가정 양립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나? 내가 여기 안전한 회사인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근로조건이거든요.
일하는 조건, 요거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사건 이렇게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정 기준보다 자 근로조건 낮으면 안 되죠. 이 단체 협약은 사용자의 지시,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 힘이 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있는 내용이랑 단체 협약에 적혀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단체 협약의 내용이 우선하죠. 자, 교섭할 때 그러면 어떤 협약안을 준비해야 될까가 오늘의 이제 포인트죠. 네. 그 중에서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런 건 준비해야 된대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존 단체 협약에서 이제 개정안 만들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특히 처음 신설 노동조합들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취업규칙이랑 혹시 상관되는 게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협약안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가 사실 되게 안 유연하고 알고 보면 장시간 근로 유형만 되게 큰 거예요. 이제는 6개월 단위까지 늘어났어요. 6개월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6개월짜리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하는 사업장도 생겨나고 있다. 왜냐면 6개월은 진짜 장시간 근로 엄청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제도로 들어오긴 했는데 아마 노동조합이 없는 곳들이 저는 되게 많이 이것들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비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계속 회사에서 제한할 수가 있고 혹시 하게 됐을 때 저는 이게 또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 우리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휴가를 일하는 시간으로 안 봐요. 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서 일하는 시간이고 총 근로시간에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합의할 때 요거 휴가를 같이 빼야 된다. 휴일만 빼는 게 아니라 휴가도 빼야지 우리한테 불리함이 없다라는 거 실무적으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현장 대응 지침은 단체협약 개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핵심 규정을 다 포함시켜라. 이 말은 뭐냐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하실 때 노사합에서 쓰시잖아요.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단협에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는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일하는 사람이 정하게 돼 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면 결정.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걸 보장하지 않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합의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연차 휴가 사용할 때 추가 근로 시행 요거 못하게 하고 촉진제도 할 때 요거 지급 요거 의무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연차 휴가랑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같이 섞이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또 거기에 보상휴가까지. 보상휴가로 줬는데 만약에 못 썼어요? 그러면 다시 돈이 되는 거예요. 특별연장 근로와 관련해서는 그 근로자 동의 받아가지고 노동부 허락 받아서 하는 게 특별연장 근로인데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거 있을 때 했었어요. 유연근로시간제도 합의할 때 특별연장 근로까지 같이 아예 합의서 써버리시는 거예요. 차측의 특별연장 근로 인가 신청 반드시 노사 합의로 진행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희망퇴직을 보통 구조조정할 때 많이 하기도 하고 사무 쪽 일하시는 금융 쪽 일하시는 데들은 상시적으로 되게 많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희망퇴직 법이 없어요. 공고사직을 하는데 대신 좀 조건을 부여하는 게 희망퇴직이죠. 여러분 면담을 통한 퇴직 권유가 있어요. 이때 너무 강요해가지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하면 무효가 될 수는 있는데 이번에 희망퇴직 안 하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정도로 말하는 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서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영업양도 관련한 건데요. 영업양도인지 자산매각인지는 계약서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고 해요. 영업양도다 라고 하면 영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인만 바뀌네. 아 저기는 계속 저 업을 하네. 영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업양도. 자산매각은 뭐예요? 물건을 그냥 딴 데다 팔아버리고 이 업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만 팔아버리고 업을 이제 안 하나 보다가 되니까 우리 고용의 승계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도 그러면 승계되나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3자가 다시 하기도 합니다. 정리해고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과거보다 점점 넓히고 있어요. 고용안정 협약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실 인정을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 판결 이후부터는 단체 협약에 고용안정 협약이 있으면 지켜야 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 어떤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넣어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다. 삭감된 내용은 나중에 평균임금 산정할 때 이거 삭감된 금액으로 들어가죠. 근데 반납이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간 거니까 삭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되는 거죠. 개정노조법 내용 보세요. 원래 단체협약이요 2년 넘지 못하게 돼 있었죠. 그죠? 그리고 유효기간 안 적잖아요. 이거 몇 년짜리야? 이거 안 적으면 2년. 근데 그게 7월 6일부터 3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의하시라면서 당부드릴 말씀은 3년이니까 앞으로 다 3년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년,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단협, 1년에 한 번씩 하는 임협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종전에 관행과 어떤 권리로서 인정받았던 게 노동법이 바뀌면서 저하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해요. 운영비 원조는 옛날에 원래 부당노동 행위로 막아놨던 거죠. 회사한테 뭐 받지 마. 회사한테 받으면 어용이야. 부당노동 행위야. 이렇게 해서 막아놨던 거를 이거를 오히려 사용자가 이용해가지고 너네한테 아무것도 못 줘.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 법 이용해서 오히려 탄압을 한 거죠. 헌법 위반이다 올렸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투쟁으로, 교섭으로 얻어내는 건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 원조가 풀렸다라는 말은 그 의미예요. 회사로부터 운영비 받을 수 있다. 이게 풀렸는데 대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정도로 주면 안 된대요. 특히 이 운영비 원조 이 금액을 받게 된 목적이나 경위 확인할 때 교섭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자주성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운영비 원조로 돌려가지고 임금처럼 주는 거고 되냐. 근데 임금은 원래 회사가 주는 거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운영비 원조는 어떤 거냐면 회사가 노동조합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쓰든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그냥 회사가 우리 조합원들한테 추가로 얼마 더 주기로 했다. 이거는 임금 그냥 협약하신 거랑 똑같아요. 운영비 원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다이렉트로 쏜다 이러면 회사가 노동조합한테 주고 노동조합이 그걸 조합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했다. 이래야 운영비 원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지급 관행,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보는데 특히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운영비 원조가 운영비 이번에 받게 되는 금액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냐. 정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너무 금액이 크면 사실 저는 뭐 조금 소지가 있다라고 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특히 당부드리는 거는 사실 노동부가 이거 조사한다라고 했으면 이거 부당노동행위 문제되는 거거든요. 저는 통장 따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섞지 말고 따로.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또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어떤 사용을 할 거냐. 이게 어떤 조합의 1인한테 몰아주는 게 되면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다고 봐요. 앞으로 노사 공동으로 결정해야 되는 대상이랑 효력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동안은 인사규명권에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못하게 했는데 보시면 최우선으로는 단체협약 개정해서 그 안에다가 노사 공동 결정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넣어라. 그리고 근로자 참여법 우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는 내용들 아예 단협으로 그냥 다 같이 결정할 수 있게 넣어라. 이런 거고 사회이사랑 감사 중에 조합이 추천하는 이사, 감사를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힘이 저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고용상승차가 우리 없는 것 같죠? 우리 현장 없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제도가 없다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장하게끔 바뀌었거든요. 이거 특히 동일가치 노동 도민임금 실현하는 거 그냥 같이 호흡표에 있는 데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처벌받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상담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의 추세,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는 것, 어떻게 대응하자, 어떻게 더 우리 좀 노동조합 이상 올려보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민아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요점장님 잘해주셨고요.